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30일 가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오후 덕수궁 근방에서 우연히 한동훈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근방의 돈킨 도너츠 점에 들어가서 한 2시간 동안 잡담을 나눴습니다. 뭐 인터뷰를 한 것도 아니고 기록도 하지 않고 저는 집에서 지하철을 타고 시청역에서 내려서 사무실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유명한 정치평론가와 함께 걸어오던 한동훈 대표와 이렇게 부딪히다시피 하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더 반가워서 커피는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한 2시간 동안 그야말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만나면은 그 대화가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화제가 많습니다. 화제가 많은 이유는 이분이 검사생활 장관 그리고 여당 대표 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만났으니까 이야기거리가 많을 수밖에 없고, 지금은 한국 정치판의 항상 그 중심에서 이슈를 만들고 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이 되는 것이 한동훈 전 대표의 호기심입니다. 이분이 독서량이 참 많아요. 그리고 군사 문제라든지 뭐 AI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거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화제가 많을 수밖에 없고, 저 또한 55년 동안 한국에서 기자 생활을 했으니까 이야기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만나면은 대화가 재밌어서 이렇게 길어집니다. 오늘 또 야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뭐 60여 년 동안 메이저리그 야구 광팬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도 야구에 관심이 많아서 오늘은 윌리 메이즈 선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AI를 검색을 해보니까 한국전에 참전한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 중에서 테드 윌리엄즈만 있는 줄 알았더니 윌리 메이스도 나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드 윌리엄즈는 미국에서 타자의 신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면 베이브 루스를 능가하는 천재적인 타격 왕이었습니다. 마지막 살 타자입니다.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뛰었습니다. 근데 전성기에 한 5년은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국전에서 근무를 했는데, 특히 한국전에서는 전투기 조종사로 근무를 해가지고 여러 번 북한 지역을 폭격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테드 윌리엄즈의 한국전 복무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찾아보니까 윌리 메이즈도 한국전에 참전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윌리 메이즈 또한 역대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 중에서 랭킹을 내면 1위 아니면 2위로 꼽히는 선수입니다. 마지막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에서 선수 생활을 마감을 했는데, 저도 60년대부터 윌리 메이저를 참 좋아를 했습니다. 근데 윌리 메이저는 다만 1952년에서 54년 동안 미국 육군에서 근무를 했는데, 한국전 기간에 근무를 했는데 한국 전선에는 파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통 그 전쟁 기간에 근무를 하면은 한국전에 뭐 투입됐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지만은 간접적으로 뭐 참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자연히 12.3 비상계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아직도 기억이 상상합니다. 그날 밤 10시 조금 넘어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자마자 거의 동시간대에 텔레비전 자막으로 한동훈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 불법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 국회로 가겠다. 공무원들은 불법한 명령에 부역하지 마라 하는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정광석화와 같은 대응이었습니다. 제가 그 순간 이 계엄은 실패한다. 오늘 밤 안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저도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올렸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의 국민의힘이 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서 대응을 좀 잘못하고 있다 하는 걱정이었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하필 이런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해서 당무감사를 한다? 그 표적이 한동훈 대표임은 분명한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거다. 이 시세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다 하고 점잖게 간단하게 그냥 대응을 하고 말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의문을 한동훈 대표는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원 게시판이란 것은 비밀이 보장되는 것이고, 그것은 공개할 수가 없고, 공개하는 사람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고, 그 논란되고 있는 내용은 한동훈 대표가 직접 관련된 건 아닌데, 다만 그 내용이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을 비판하는 내용인데, 지금 이미 두 사람이 구속되어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윤석열, 김건희를 비판한 내용 가지고 지금 국힘당 당권파가 문제를 삼아 가지고 그 비판한 사람을 징계하겠다고 하면은 이게 도대체 국민이 납득을 하겠느냐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악수를 두고 있다는데, 저도 같은 의견으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자연히 지금 국힘당이 보여주는 극우적 행태가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느냐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돌아갔는데, 저와 한동훈 대표의 합치된 의견은 극우 세력이라 하면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윤석열의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이 퍼뜨린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성하는 사람들인데, 이 세력이 시간이 갈수록 약화될 것이다. 그런데 약화될수록 국민의힘 당권파는 더 극단화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다. 과연 이건 제 생각이었습니다만, 장동혁 체제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의문스럽다 등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우리 감사원이 의료 대란을 일으킨 의과대학 정원 2,000명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요지는 2,000명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 의사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것도 근거가 확실치 않다. 이것은 윤석열의 머릿속에서 나왔다. 그래서 2,000명을 고집하는 바람에 그 주변에서 아무도 말리지 않고 이걸 그대로 밀어붙이다가 결국 보수의 핵심 중에 핵심인 의사표가 달아나고 말았다. 이게 수도권에 큰 영향을 끼쳐서 총선 참패의 원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감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당시 비대위원장으로서 국힘당의 총선 전략을 지휘하고 있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지만은 이 의료 대란이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작년 4월 1일 약 1시간에 걸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1시간의 이야기가 들어보면은 지금 이제 사실이 밝혀진 감사원 보고서가 난 입장에서 발표보면 거의 다 거짓말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다. 그리고 2,000명 문제를 가지고 의료계와 충분히 토의를 했다. 이거 다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1시간 동안 그런 이야기만 늘어놓으니까 이게 여론에 나쁜 영향을 끼쳐가지고 총선 참패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정부 여당 안에서 체중을 실어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한 사람이 없었다. 자신이 거의 유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 지난 6월 대통령 선거판은 김문수 후보를 선택을 함으로써 윤석열 심판 선거에서 윤석열계를 후보로 뽑음으로써 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는 이대로 가면은 윤의계인 세력 심판 선거가 될 터인데 장동혁 체제가 앞으로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를 선택할 때 지금 50대 50으로 되어 있는 당심과 민심 그 비율을 당심 70%, 민심 30%로 바꿔가지고 강경한 또는 극우적인 당원들의 입김이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이 계획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는 상당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내년 지방선거가 한 번 더 국민의힘에 치명타를 가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내년 지방선거를 놓고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떤 활동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앞으로 상황이 많이 바뀔 것이다. 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어쨌든 국민의힘을 돕는 입장에서 그 역할을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은 12월 3일 계엄 1주년을 맞아서 한층 더 윤의계인 세력, 즉 국힘당을 몰아세우는 쪽으로 총력을 다할 것이고 그 중요한 어떤 포인트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느냐 아니면은 발부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각되든 발부되든 그 결과는 국민의힘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만약 기각이 되면은 민주당 세력과 상당한 수의 진보 중도 세력은 오히려 내란 세력을 확실히 정리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힘을 모을 것이고 이 점에서 오히려 국힘당이 더 코너로 몰릴 수가 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은 이제는 민주당은 국힘당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해산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도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장동혁의 국민의힘이 아주 슬기롭게 대처해야 되는데 기각되면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위기에 몰릴 수도 있는데 기각되면은 그걸 호기로 삼아서 반전시킬 수 있다고 좀 잘못 계산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가 뭐냐 하는 점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저는 의견을 나누었는데 공통점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재명 정권이라고 하기보다는 민주당 정권이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라고 하지 국민의힘 정권이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게 이 보수정당과 좌파정당의 근본적인 차이인데 보수정당은 이 밑에 조직이 허약하고 하니까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서 휘둘린다. 그러니까 그 정권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좌파는 민주당 정권이 주인공이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도 하나의 손님이다. 거쳐가는 손님이다. 볼 수가 있는데 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대통령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크고 그걸 견제할 수가 없으므로 박근혜 정권, 윤석열 정권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 차이는 대단한 차이이라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을 구성하는 그 하부 조직으로 들어가면은 아주 막강한 조직력을 갖춘 집단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자신의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
이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중앙당이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의 파멸 과정을 보면은 윤석열이 잘못하는 것을 국민의힘이 견제를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박근혜 같은 사람이 괴멸되면은 당도 같이 괴멸돼 버리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어떻게 하면은 한국 보수 정당이 든든한 하부 조직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고민을 확인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뭐 직설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이번에 대장동 재판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한 이 사건을 이슈로 만들어 가지고 민주당 정권을 코너로 모는데 자신이 맹활약을 한 그 소득을 국민의힘이 봐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자신을 도와주기는 그냥 미적미적대다가 그 기회를 놓쳤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즉, 당시 민주당에서 뭐 국정조사하자, 특검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국민의힘이 바로 그 순간에 그걸 받아서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의 표적은 스스로 뭐 항명했다고 자기들이 이름 붙인 그 검사들을 혼내는 쪽으로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더라도 어차피 그것을 밝혀내려면은 이 아주 이례적인 항소 포기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받았어야 하는데 그걸 이제 놓쳐버렸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워낙 실무에 밝은 사람입니다. 이게 실력이죠. 디테일에 밝아야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실력이 발휘된 게 론스타 재판이죠. 론스타가 국제 분쟁 소송을 걸었다가 40억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다가 결국 한 푼도 못 받게 된 데는 바로 한동훈 검사, 한동훈 장관의 실력, 세부 사항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해설은 매우 이해하기가 좋은데, 그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절대 끝나지 않았다. 끝날 수도 없다. 그런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 자체가 일단 이재명을 향해서 화살을 쏜 것이다. 그런데 그 화살은 지금도 계속 날아가고 있다. 다만 권력의 힘으로 막고 있지만은 그는 언젠가는 마치고 떨어져야 되는 그런 구조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다. 혹자는 파기환송을 재판하던 그 고등법원이 헌법 제84조를 인용을 해가지고 재임 기간 중에는 재판이 중단된다는 해석을 했지만은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그건 고등법원의 판단이므로 이것은 대법원이 판단하면 얼마든지 그걸 뒤집을 수 있고, 쉽게 말하면 언제든지 재판은 재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초조해지지 않을 수 없다는 해설을 하면서 이재명, 정청래 두 사람 사이의 이 어떤 힘겨루기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 국민의힘과는 달리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영향력이 만만치 않으므로 그게 쉽게 정리될 사안은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도 결국 정청래 대표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 갈등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제가 또 일치한 점은 내년 지방선거에 임하는 국민의힘이 장동혁 이 당권파가 계속 이 실수를 할 경우에 국민의힘이란 그 브랜드가 약해진다. 브랜드 파워가 약해진다.
그러면 국민의힘이라는 이게 간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크게 지는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어떤 비관적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AI 이야기도 나왔는데 한동훈 대표는 이 어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참 밝았는데 전에도 만날 때마다 이 AI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AI를 활용을 할 때 그 한국어로 물었을 때의 답과 영어로 물었을 때의 답이 다르다. 그만큼 영어로 된 데이터베이스가 크고 잘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을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러면 한국의 소브린 AI를 만들기 위한 한국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방법이 없느냐 하면서 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전국민 회고록 쓰기 운동을 통해서 지난 80년 동안 한국 사람들이 경험한 이 어마어마한 경험과 정보를 회고록을 써서 그것도 전 국민이 다 써가지고 세계 최고의 자료를 만들고 이걸 정부가 인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디지털화 해가지고 아카이브로 보존하면서 한국뿐 아니라 세계에 기여하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야기로 흘러가고 제가 마지막에 화두를 꺼낸 것은 이 한국어의 위기였습니다. 이건 저 이야기인데 한국 사람들이 쓰는 이 한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가 되고 그렇다면은 그 우수한 문자를 사용을 해가지고 인간의 사고력도 커지고 생각하는 깊이도 더 깊어지고 그래서 교양이 풍부해진다든지 또 문학 작품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사람이 점잖아진다든지 또는 과학기술이 발달한다든지 하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표의 문자는 한자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표음 문자는 한글이다. 이 두 개를 같이 써야 된다. 같이 쓰면 상호 보완이 된다. 한자를 써야 한글이 돋보이게 되고 한글이 뒷받침해야 한자도 살아난다. 이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 저와 같은 언론 종사자들, 교육하는 사람들이 또는 정치인도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한자를 말살하고 한글 전용으로 가는 바람에 이 좋은 한국어의 표현력을 우리가 죽이고 있다. 지금과 같은 한글 전용으로는 어휘력이 부족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사고력도 부족해지고 행동이 이상하게 되고 국민 교양이 무너지고 국가 엘리트는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한국어를 정상화시키는 것, 한자와 한글을 같이 쓰도록 하는 이 환경을 복구하지 않으면 한국은 죽었다 깨어나도 인류국가 될 수 없고 노벨상이 과학 부문에서 나올 수도 없을 것이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두 사람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2시간 동안 이야기한 내용이 많지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개방된 자리니까 여러 사람들이 와서 한동훈 전 대표와 사진을 찍고 헤어지고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처럼 행동이 빠르고 그리고 권위적이지는 않으면서도 어떤 실력 있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는 아주 새로운 유형, 제가 만났던 과거의 정치인과는 새로운 유형의 인재, 국가 지도자가 자라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미 한동훈 대표는 작년에 12.3 비상계엄 진압 그리고 최근만 예를 들어도 론스타 소송에서 우리 국가가 완성하도록 만든 것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는 그 논리적 기반을 만들어낸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집요한 어떤 공격, 그렇게 함으로써 토론은 좌파가 잘하는 줄 알았더니 토론은 한동훈 전 대표가 최고로 잘하는구나. 요사이 민주당이 계속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사과 입장문을 내고 한동훈 전 대표가 던진 토론 제의를 전 현직 법무장관이 다 피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보수의 자존심을 세우고 떨어진 보수의 명예를 지금 바로 세우는 그 역할의 중심에 있는 한동훈 전 대표와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고 아주 상쾌한 기분으로 헤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